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 초록열매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재단법인 쑥과 나눔 궁금하셨을 텐데 간단하게나마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자세한 그 재단 소개는 여러분들 OT 때 오시면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선발되셔서 저희랑 재단의 소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사업 설명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소리, 음소거 해주셔야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전국적으로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오프 해주시고 화면은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끄셔도 되고, 켜놓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제일 끝날 때 저희 단체 촬영 한번 할 텐데 그때 참여하신 분들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업 설명회는 한 90여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다들 안 들어오셨네요. 네, 들어오실 것 같고 오늘 사업 설명회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사랑의 열매의 이제 김상균 사무총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인사 말씀과 더불어 이제 사업 취지에 대해서 재단법인 쑥과 나눔 장대현 이사장님께서 또 인사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업 안내와 사업 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들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남겨주신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릴 텐데 아마 사업 안내, 그다음 사업 취지 소개부터 이제 작성 안내까지 들으시다 보면 궁금하셨던 부분들 거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들으시다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의 김상균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는데 일정이 있으셔서 직접 참석을 못하셨고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 김상균입니다.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조금은 어색하지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숲과 나눔, 재단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들을 겪으며 재난재해는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피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선언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관심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많은 분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이디어가 보다 풍성해지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업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숲과 나눔 장재현 이사장님 그리고 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인사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이제 사랑의 열매와 재단법의 습관을 함께 하게 된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의 습관 나눔의 장재현 이사장님께서 이제 환영의 말씀과 본 사업의 취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습관나눔재단의 이사장 장재현입니다. 우선 김상균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과 그다음에 저희 재단에 대한 평가 높이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급하게 사실은 이 사업이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는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뭐 지역에서 계신 분들은 오히려 또 편하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사랑의 열매에서 이렇게 환경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와 같이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제 평생 환경 분야에 일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데 또 이렇게 소외받은 분들을 위한 일들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잘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환경 분야가 최근에 와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또 환경으로 인한 어떤 정의롭지 못한 문제들 또 복지의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신경을 써서 이런 과제를 하게 된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름이 이제 초록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냐고. 사실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저희 습관나눔재단은 사랑의 열매보다는 물론 규모는 작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를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풀씨 뿔꽃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 마음은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겠다라는 마음을 한 건데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열매와 만나서 초록 열매가 맺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름을 이제 탁 뒀던 이 이름이 좋겠다 해서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가 맺더라도 사실은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 또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지금 맺어진 이 초록 열매가 더 좋은 결실로서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습관나눔과 또 사랑의 열매가 함께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복지나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이 성과가 사실은 금방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환경이 개선될지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실천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뭔가 바뀌는 게 아닌 게 모든 사람들이 관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특성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야만 성과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 그런 성격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또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미래 세대들한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초록 열매 사업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실험하고 또 어떤 사업화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또 좀 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회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열매가 좋은 뜻으로 시작된 이 어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이 사업들 자체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보다 더 훌륭하고 더 큰 사업들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랄까 이런 책임감들이 저희 모두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나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또 혹시 안 되는 분들까지도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사회의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약점이랄까 이 중에 하나가 물건을 사면 꼭 따라오는 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읽는 분이 아주 극히 적다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좀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도 선정되기 위해서도 또 선정된 다음에 잘 되기 위해서도 사업 설명회라든지 또는 공고부 같은 것들을 자세히 읽는 것들 읽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숟가나눔재단과 사랑의 열매 재단 관계자들께서 상세한 설명들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면 아마 선정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좀 뒤따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의 지원, 시작,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설명회를 통해서 좋은 여러분들의 결과 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사업 취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좋은 제안서를 쓰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은 항상 보면은 꼭 되어야 할 과제는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인사 말씀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운전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운전 조심하십시오. 네, 잘 들리시나요? 고개만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포스터와 함께 이제 공고문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사업 설명회 때 남겨주셨던 그 질문들을 보면 거기가 이제 공고문 안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확인들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공고문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궁금하신 부분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고문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공고문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사랑의 열매 이용주 팀장님께서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뭐 좀 팁이랄까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회계 규정들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행사 진행하다 보면 저를 소개를 항상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초록열매 사업 담당자고요. 네, 정상국입니다. 아마 이제 최종 선발되시고 면접 심사 거치시고 OT 하고 선정이 되시면 1년 동안 아마 저랑 계속 이제 합을 맞춰서 가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랑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사업 목적은 뭐 취지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환경 문제로 인한 그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아마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와 활동들을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사업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모집 대상에 대해서 저희 습관 나눔이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 아이디어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들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개인, 그다음에 뭐 모임이라든지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무 이제 조건이 없이 지원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번 초록열매 사업은 그런 사업과 다르게 이제 저희가 기관 단체에 한해서 그것도 이제 비영리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도 사실은 뭐 범위가 넓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보여드린 대로 이제 공익법인, 뭐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그 다음에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네, 영리보다는 어쨌든 비영리를 추구를 하고 있다고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저희가 좀 범위를 넓혔고 그 외에 이제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여기에는 그 어떤 단체가 있을지는 이제 뭐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예를 든다면 이제 예술 단체 중에서 이제 창작 극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곳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의단체는 비영리 임의단체는 뭐 동호회나 뭐 모임 이런 거를 그냥 하고 계시다가 우리도 한번 단체 성격을 한번 띄워보자 해서 이제 만드시는 임의단체 이런 단체들은 이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영리 기관 단체에 한해서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이번 사업에 이제 좀 제외가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저희가 단체를 설립 중인데 지원이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최종 선발을 할 시에 단체가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 과정 중에 있고 최종 선발, 그러니까 선발 면접을 거쳐서 선발을 하는 때가 한 11월 8일 네, 그 정도가 되는데 그때까지 설립이 완료가 될 수 있다면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선발이 되셨지만 단체 설립이 아직 안 됐다 할 경우에는 아쉽지만 최종 선발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번을 이제 1차로 모집을 하고 내년 2월, 3월 중에 2차로 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단체를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소시엄도 가능한데 그 비영리 단체들 간의 협력만 가능합니다. 질문 중에서도 비영리와 영리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비영리와의 협업만 가능을 하고요.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단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 진행부터 뭐 예산 편성 이런 것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 두 단체가 서로 하겠다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 단체 저희가 생각하는 개인 사업자라든지 영리 사회적 기업, 일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센터 이런 부분들 이런 단체들은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전화로 이제 문의가 왔는데 학교법인도 가능하냐? 근데 그런 이제 종교법인이나 뭐 병원, 학교 이런 부분은 사실 특수법인 쪽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도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랑의 열매와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서 사랑의 열매와 혹시 그 전에 함께 하셨던 단체 중에 무슨 이제 잘못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으셨다거나 하는 분들 단체는 지원이 어려우실 것 같고요. 뭐
어디나 공통이겠지만 이제 동일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뭐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활동은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리의 어떤 수익 목적이라면 어렵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법인인데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셔야 된다. 뭐 재단법인 수가 나눔 강원지부, 뭐 울산지부 이런 경우에 고유번호증을 따로 가지고 계시고 이제 회계를 달리 하시는 분들은 각각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단체가 이제 뭐 두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시는 부분도 아이디어가 많아서 부럽긴 하지만 좀 불가능하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고문에서 이제 우선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업의 취지로 저희가 이제 좀 신생단체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발굴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도 저희가 신생단체인데 지원이 가능하냐, 실적이 없는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우선 지원이라고 해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먼저 신생단체를 먼저 이렇게 뽑는다라기보다는 같은 주제와 어떤 같은 활동인데 봤을 때 여기가 좀 새로운 신생단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조금 가점 저희가 조금 더 먼저 여기를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5년 이하인 단체, 10명 이하인 단체를 우선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건 아니고요. 이런 단체들을 저희가 뭐 같은 주제라면 같은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단체가 있다면 신생단체들을 우선적으로 뽑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이 완료되고 사업 시작은 11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서 최대 12개월 해서 내년 11월 14일까지인데요. 최소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사업 활동에 맞게 기간을 정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뭐 최대 지원금도 3천만 원이다 보니까 뭐 저희는 거의 다 12개월로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혹시나 뭐 8개월이라든지 뭐 10개월이라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기억해 주실 것은 이제 사업 기간이 8개월이다라고 하면 또는 12개월이다 하면 사업 결과의 보고까지 완료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결과 보고까지 딱 마무리가 돼서 또는 뭐 8개월이라면 그 8개월 마지막 기간에 딱 정리를 딱 하는 그래서 보통 지원 사업은 1년이다 하면 12개월 활동을 하시고 1개월 정도 뭐 사업 결과 보고 준비를 하셔서 1개월 뒤에 뭐 보고를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12개월 안에 모든 걸 다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12개월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1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한 달 정도는 결과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뭐 8개월이나 10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OT나 사업 조정 기간 중에 저희와 이야기를 하셔서 중간 보고의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이제 뭐 3천만 원까지 최대 신청이 가능하시고 뭐 1,000만 원만 지원을 하셔도 되고요. 뭐 800만 원 하셔도 되고 그거에 최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3천만 원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산에 있어서 사업비의 비중은 반드시 60% 이상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60% 1,800만 원은 반드시 사업비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 2천만 원이라면 1,200만 원 이상은 사업비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40% 운영비와 인건비는 40%에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질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냐면 일단 5개 정도로 나눴는데요. 그냥 환경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5개 분야에 다 접목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좀 나눈 부분이 있고,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우리가 환경복지 분야에 조금 더 중점을 둔 활동이다 생각하시면 환경복지 분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뭐 자원순환과 기후위기 대응이 이렇게 합쳐진 활동이 될 수도 있고, 환경복지와 기후위기 대응이 이렇게 합쳐진 활동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 생각하실 때, 이거는 저희는 이제 여기에 좀 더 방점을 둬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5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눈 게 환경복지, 자원순환,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보호, 환경교육, 이렇게 5개 분야입니다. 그리고 활동 방식은 모든 분들이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 활동. 그래서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슈화가 돼서 이게 많이 이제 되는 활동을 하는 뭐 플러긴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해보겠다. 아니면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겠다. 가능한데 단지 컨텐츠 제작에서 끝나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랑 조금 다르겠죠. 만들어서 교육을 하겠다. 뭐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까지 가야지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 올려놓겠다까지 가면은 그런 활동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두가 이제 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지금 예를 든 겁니다. 꼭 그런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지금까지 해왔던 환경 활동들이 많은데 그 외에 좀 창의적인 생각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어려운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취약계층들한테 우리가 물품 사서 마스크를 드리겠다, 뭐 가서 도배해드리고 난방 시설 해드리겠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외에도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모두가 같이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하시려고 하는 활동들이 이제 가능할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다고 하셔서 뭐 소규모 연구 활동을 하실 수는 있는데 연구 활동으로 지원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1년이 되면 안 되고 그걸 병행을 하시면서 어떤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소규모 연구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활동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는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돼서 2주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QA를 껴서 보통을 받아요. 바쁘시다 보니까 주말을 활용해서 이제 작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일요일 밤 12시까지 열어놓으셨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제 지원서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이제 한 건, 2건씩 들어오다가 16일, 17일 되면 이렇게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막 12시 3분, 그러니까 18일 12시 3분에 이제 뭐 이렇게 지원하시고 메일 주셔서 죄송하다 뭐 이런 분들이 꼭 계셔요. 그래서 좀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일단 제출을 해주시고 요 링크에서 온라인 접수까지 이제 완료를 해주셔야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온라인 접수 내용은 신청서의 첫 페이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서 온라인 접수까지 꼭 완료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출 서류는 이제 저희가 드린 1, 2, 3, 4번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단체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등록증, 그다음에 허가증 이런 것들은 이제 첨부를 해주시는데 신청 중에 계신 분들은 지금 신청 설립
중에 계신 분들은 설립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청을 하셨다든지 그 뭐 세무서나 어디에 이제 지자체에 신청을 했다든지 하는 확인증을 같이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요. 콘소시엄을 하시는 단체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단체 확인증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 요거 제출하실 때 그 대표자님들의 이제 개인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워주셔서 지우고 해주시면 되고, 뭐 혹시 까먹고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활용을 절대 안 할 테니까 개인 그 정보는 지워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청서 제출하실 때 PDF 파일로 지금 1, 2, 3, 4, 5, 6, 7번을 하나의 파일로 좀 묶어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신청을 받다 보면 한글 파일, 워드 파일, 뭐 사진 파일, 이제 PDF로 이렇게 다 주시면 저희가 작업하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는 사실 부탁드릴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내야만 받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한 개의 PDF 파일로 좀 모아서 1번부터 7번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시면 아무래도 저희한테 저희가 이미지가 더 좋겠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구나 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뭐 효과는 없겠지만 이 팀이 되면 좋겠다, 이 단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 일정은 이제 내일부터 접수해서 2주 정도 받고요. 서류 심사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 심사를 저희가 이제 2주로 잡아놨는데 저희 이제 일정을 잡다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면접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5개 주제 분야를 드렸는데 저희가 좀 묶어서 2개 분야씩 좀 묶어서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정이 됐는데 10월 27일, 28일, 11월 2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10월 28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22일 날 면접 보러 오세요 통보 안내를 드릴 건데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적을 수 있어요. 27일 날 하시는 팀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내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단체는 PT까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심사는 한 단체별로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이제 PT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응답은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감안하셔서 서류 준비하실 때 PT까지 좀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면접 보러 오세요 연락을 받으시면 생각하셨던 거 빨리 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8일 날 저희가 이제 최종 발표를 해드리고 11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저희와 이제 만나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만나서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사업 진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해 주실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고문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고문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사업비 지원비는 사랑의 열매의 회계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사업 계획과 예산 계획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이 되시면 이제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반드시 계신 단체에서는 참석을 꼭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비는 이제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드릴 텐데 60% 40%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한 번에 다 드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최종 선발이 되시면 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허위로 기재를 하시게 되면 취소와 함께 항소가 되고, 그 동일한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지원을 하셔서 또 중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 또 같은 걸로 다른 데 지원하셔서 받게 되시면 네, 그 저희도 그렇고 저도 선발하신 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네,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도록 네,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혹시 이제부터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의 이영주 팀장님께서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셨는데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네, 마스크를 쓰고 무리 없으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 일하고 있고 앞서 두 분의 인사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사랑의 열매가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관심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좀 계획을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원래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복지 관련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인데요. 이제 사업 영역을 좀 환경 분야로 확대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환경 분야 전문 단체인 습관화문제라는 프로젝트를 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은 복지관이나 복지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를 통해서 환경 분야의 이슈들을 접목한 사업들을 지원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환경 관련한 전문 기관을 통해서 그 환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특별히 더 반갑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인데 실은 이제 신청서 양식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신 것 같아서 그 두 부분을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과 목표 관련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 목표, 모든 사업들은 실은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어떤 활동이든 환경 보전이든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성과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디까지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것들이 목표에 담겨져 있어야 하고요. 우리 사업에 핵심적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목표로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성과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최종적인 달성은 어디까지나 우리 프로젝트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의 목표는 더 많은 분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나 보존을 위한 활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과 나눔하고 할 수 있는 협력의 범위를 생각할 때 1년 6개월 만에 이제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모금회가 가진 목표는 수과 나눔 재단을 통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치적으로는 뭐 20개 프로젝트, 3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성과 목표는 각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하신 것들을 몇 가지로 유형화해서 이런 정도의 목표가 달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실 사업의 기간이나 혹은 내용에 따라서 가능한 수준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우선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제시해 주시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양적으로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참여하신 분들을 뭐 따로 인터뷰하시거나
혹은 이제 그 뭐 외부에 얼마나 많이 외화가 되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이제 변화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선은 양적 측정이 가능한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실은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 행동 변화 같은 것들을 주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약간 이제 복지적 관점에서의 성과 목표 예시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마 접목하실 부분은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그것들이 개인 차원의 변화가 되고 그 개인들의 변화들이 모여서 사회 차원의 변화로 이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프로젝트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점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내면의 향상,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좀 많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뭐 어떤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께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킨다거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우울의 정도를 좀 감소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내적 기능 향상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태도나 행동 부분은 아마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되게 이제 많이 적용하실 부분일 텐데 어떤 지식이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행동들이 변화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저희 사업 안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성 역할에 대해서 남자는 어때야 된다, 여자는 어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꼭 고정적인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셔서 이제 태도가 변화하시게 된다든지 어머니가 이제 뭐 돌봄 부담으로 인해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별로 좋지 않으셨는데 어떤 개입을 통해서 그 태도가 변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태도가 변화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행동의 변화가 좀 따르게 되는데요. 행동 변화의 예시로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특정한 행동들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들이 예시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비고에 저희가 척도 사용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복지 분야에서는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을 다수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아마 사업 선정회 후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척도집을 이제 그 숟가락 재단을 통해서 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척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직접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시면서 관찰하시면서 이제 이런 변화나 행동 변화, 태도 변화들을 측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변화인데요. 예시로는 네트워크 강화나 빈곤율 감소 이런 것들을 좀 들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진행될 경우에는 다수 기관들의 협력을 좀 전제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자원동원도 훨씬 더 쉬워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차원의 성과 목표는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금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뭐 지역사회 빈곤율이라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역사회의 건강성 이런 것들을 좀 향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시로 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실은 척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를 실제로 분석한다든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어떤 인식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과 목표를 설정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목표는 저희가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산출 목표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사업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상담을 몇 번 하겠다.
뭐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을 몇 명을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산출 목표이고 이런 것들은 실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 목표는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이것이 변화와 연결되는 지점의 목표치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인원, 몇 회라는 이제 활동량보다는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뭐 어떤 척도를 통해서 어떤 마음 상태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향상되었다, 어떤 위험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환경이나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보다 다소 개선되었다라는 것들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제 매년 지원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책자를 좀 별도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 안내책자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11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실은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말할 수 없지만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이게 이제 외부 지원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성과가 달성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같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성과 지표인데요.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측정 가능하도록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나 척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과 지표로 척도들을 좀 쓴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떤 이 지표들은 실은 쉽게는 이제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사전사후 점수로 표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설문지라든지 뭐 이제 개인의 그 기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판단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모든 그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쓰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지표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자면 국제적인 프로그램들로 예시를 좀 들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치매 노인들이 이제 부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붙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부양가족들의 스트레스나 부담이 굉장히 상당한데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부양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또 가족들이 좀 돌봄으로 많이 지쳐 있으니까 좀 관계가 좋지 않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2개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한다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양가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 이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부양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이게 제안하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평가하시는 분들까지 납득할 만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감소한 부양 부담의 시간을 자가 체크하도록 해서 그런 것들의 평균을 낸다든지, 그리고 부양 가족들에게 이제 어떤 척도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나의 부양 부담이 예를 들어 10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나니 내가 부양 부담이 한 8 정도로 줄었다라고 한다면 그 2 정도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좀 제시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가족 화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척도가 있으면 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서 쓰면 좋겠지만 척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참여자분들께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꼭 이런 경우에는 척도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성과 지표를 이제 열심히 쓰셔서 예를 들면 10명의 참여자한테 이런 것들을 측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실은 원하는 거는 10분의 각각의 변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10분이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부양 부담들이 감소하셨던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가 약간 종합되어서 제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고 때도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개별 결과들을 잘 취합하고 정리하고 그것들을 이제 단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성과 측정의 방법이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양적인 것들은 보통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수치, 표준화된 척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부분들이 양적인 방법이고요. 예시에도 실은 양적인 것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연구자에 의한 심층 면접 같은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단체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들을 좀 측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자들이 본인의 변화나 어떤 상황을 구술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질적인 부분들의 성과를 측정할 수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 영역에서는 실은 어떤 방법들을 좀 많이 쓰고 질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주요 참여자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좀 유의미한 것들을 유형화해서 결과로 정리해서 좀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고문에서도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요. 저희 이번에 같이 진행하는 초록열매 사업의 성과 목표와 지표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성과 목표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유형화해 본 것인데요. 시민 참여 증진, 또 환경 관련 시민 인식을 제고하는 것, 어떤 특정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 환경 관련해서 지식을 증진하는 것, 이런 것들로 성과 목표들이 적지 않게 표현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예시들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시민 참여 증진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 효과를 비교하겠다라는 방식을 쓰실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도를 측정하고 이게 모든 사람을 측정한 게 아니어서 제한적이지만 이런 효과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부수적으로 제시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사업 종료 전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사업을 시작하실 때의 인식조사나 설문조사를 하시고 프로그램이 맞춰질 때의 설문조사를 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것들의 응답을 구조화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 시작 전에 어떻게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하나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마 많은 단체들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방법일 텐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에 대해서 참여 신청을 받으실 때 간단한 설문조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 폼이나 구글 설문지 활용하실 텐데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받으실 때 예를 들면 어떤 캠페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은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일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한 서너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해보시고 이후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응답의 수준이나 혹은 기술의 내용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나아졌는지 이제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게 지표가 됐을까, 그 성과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관련한 시민인식 제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온 오프라인 캠페인 같은 것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언론에 보도된 건수라든지 SNS 콘텐츠 같은 것들이 얼마나 다시 재공유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에서 SNS 매체를 갖고 계시다면 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분석하셔서 이런 것들을 유형화하실 수도 있고 시민 인식 제고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특정 환경 문제 해결은 오히려 조금 더 쉬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로 들어놓은 거는 이제 쓰레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들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수거한 쓰레기의 양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는 프로젝트였다면 재활용 쓰레기의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성과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관련한 지식을 증진하는 것도 사전사업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 효과를 비교하시거나 시험이라고 하면 좀 무겁긴 한데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산 편성인데요. 예산 편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율 제한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초록열매 사업에서는 사업비를 60% 이상 편성하시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는 40% 이하로 편성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염두하셔야 될 게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인건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록열매 사업이 모금회 지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금회의 예산 편성 지침이나 회계 규칙을 좀 따르고 있는데요. 모금회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선생님들께 들어가는 비용만 인건비로 보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단체의 상근은 아니지만 서버로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모금회 지원 사업, 이 초록열매 사업에서는 사업비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편성을 하시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비 편성이 가능한데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만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실 임대료나 이제 여타 사무실 단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들을 이 사업에서 투입하시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관리운영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표인데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거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끝날 것 같습니다. 예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가 가장 왼쪽에 목으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고요. 세목은 진행하실 사업에 단위 프로그램을 써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캠페인과 콘텐츠 제작 이런 두 개의 사업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사업비의 세목은 캠페인 세목 그리고 콘텐츠 제작이라는 세목으로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나누어진다면 지금 이제 예시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쪼개서 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산출 분건은 기본적인 단가, 횟수, 양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내역을 다 적어주셔야 되고요. 명목을 알 수 없는 예비비나 이제 그런 명확하지 않은 비용들을 책정하시는 것은 프로젝트에서 좀 지양하고 있어서 가급적 세부 내역들을 좀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정되고 나셔서 이 비용들이 생각보다 필요하지 않다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산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장 자세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금액과 자부담으로 예산 조달 계획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부담은 이 프로젝트에서 꼭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면 설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요. 신청 금액은 이제 그 산출된 내역대로 금액을 써주시면 되고 비율은 전체 사업에서 해당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세로 축의 전체 비용에서 각각의 항목들이 차지하는 바를 비율로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슬라이드에 지금 파란 글씨 보자면 신청 금액 총계가 지금 4,8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100%로 봤을 때 인건비는 32.7%다. 사업비는 65.4%다. 이런 식으로 1,600만 원이 4,890 중에서 몇 %인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항상 질문 주시는 사항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이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네,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것도 이제 질의응답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제가 저 혼자 할 때는 거리가 1m 이상이어서 마스크 벗고 하다가 바로 옆에 또 같이 응답을 해야 돼서 마스크를 쓰고 다시 왔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사단법인 준비 중인데 고유번호증이 없다. 네, 그래서 준비 중이신데 신청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번호증이 저희랑 협약을 할 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고 좀 그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2차에 좀 이렇게 설립을 하셔서 2차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번호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된다. 뭐 그 서로 이제 임의단체 우리 임의단체인데 고유번호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유번호증 5번 그 제출 서류 5번 중에 사업자 등록증 바로 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중에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곳이 있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그 다음에 6번에 단체 확인증, 단체 확인증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요. 그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존에 받았던 사업 설명 신청하실 때 질문 주신 것 중에 초록열매에 좀 좋은 사업, 이렇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업이 있느냐 또는 초록열매가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이 첫 1기입니다. 그러니까 1회입니다. 1회. 오늘 이번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신다면 내년에도 하실 거죠? 네, 그분들이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참고하셔서 하시게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수가 나눔에서 진행하고 있는 풀씨 풀꽃 사업이 있거든요. 지원 사업. 거기에 보시면 풀씨 같은 경우는 한 수백 개의 팀이 이제 활동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또 풀꽃 팀으로 선발이 됐는데요. 그런 자료들이 저희 숙강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참고하시면 기존에 생각하고 계셨던 사업들과 좀 비교도 되실 것 같고 물론 풀씨 사업처럼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신청서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풀숲 환경 아카이브 풀숲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신청서에 보시면 있는데 이 환경 아카이브 풀숲은 기존 한국에 국내에 있는 좀 이제 환경 단체들의 수십 년 동안의 자료들을 모두 이제 아카이빙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고 계신 어떤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뭐 종이팩 한번 쳐볼까요? 종이팩 이렇게 치시면 관련된 20-30년 동안의 어떤 사업부터 해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어떤 아이템을 참고하셔서 기존에 이런 사업이 했었네? 근데 실패했네? 또는 이게 성공했구나. 지금 되고 있구나. 실패했다면 저런 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실패했네?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청서에도 요거를 좀 검색해서 여기에서 보시고 기존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더 발전을 시키고 싶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다라든지 참고하셔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 선발할 거냐? 저희는 대략 지금 생각은 한 30개 이상 단체를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고 설명의 자료는 저희가 신청해 주신 메일로 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회원 중에 회계를 담당케 하고 인건비를 지급해드리고 싶다. 그 인건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업을 담당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일단 인건비를 이제 지급해야 되고요. 전화로 문의가 이제 온 것 중에 신생단체 또는 이렇게 단체는 되어 있는데 상근자가 없다. 네, 그런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사업을 위해서 그분을 상근하시도록 하셔서 인건비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비 내역에 보시면 그 단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루 일을 하고 이제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하고 그분한테 단순 인건비를 드리는 것으로는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제 몇 시간 이상이 되고 할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는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상근 활동가 분들한테만 일단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회원이신데 회계 업무를 우리가 좀 부탁을 할 거다, 인건비 줘도 되냐 할 경우에는 단순 인건비로 책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몇 시간 이상이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셔서 예산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중에서 온라인 강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촬영 결과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맞냐? 강사님이 촬영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시간까지 계산이 안 되는 게 맞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기준을 만들 때 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촬영 결과물 기준이고요. 대신 이제 1시간은 강의도 그러니까 30분 이상만 되면 1시간으로 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녹화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더 책정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상이 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은 가능하고요. 여러 번 변경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이제 모금의 내부 규정으로는 사업 종료 2개월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까지 계속 변경하시면서 하면 서로 행정 부담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꼭 1회만 변경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1년짜리 사업의 경우에는 몇 번 변경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단기 사업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빨리 끝나야 되는 사업의 특성상 뭐 너무 잦은 변경은 좀 지양하고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인건비 지급 대상이 사업 주체단체 멤버는 불가능한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쉽게는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계시는 분이 중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체 멤버라고 하는 게 단순히 회원인 것인지 아니면 상근을 하시지 않으면서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좀 재단에 알려주시고 질문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리 운영비 적정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 신청하시는 예산은 40% 안에서 책정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 사업을 할 거라 3천만 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1,000만 원으로 우선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는 400만 원 안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금의 지원 사업들은 관리 운영비 비중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 규모가 이제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쓰셔도 아마 비율은 올라갈 거라
뭐 인건비랑 관련형비가 몇 대 몇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냥 40% 안쪽으로만 책정해 주시면 되고 그 비용이 과도할 경우에는 조정 요청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40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아니 뭐 한 곳에 400만 원 다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심사 과정 중에 이게 다 거기에 쓰여진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만 명확하다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면접은 저희는 오픈 참석을 하고요. 해외에 나가신 경우면 저희가 온라인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직접 오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랑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기간. 네, 구립청소년 기관 신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비영리이시고, 네. 복지관 같은 곳, 이제 청소년 지원 기관 이런 곳들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 목표 관련해서 자원순환 관련 행정의 변화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복지 쪽의 지원 사업에서도 관련 제도나 시스템 개선으로 예를 들면 뭐 우리 자치구에 어떤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들을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 국회에다가 정책 제안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직접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근거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을 갈 경우에 예산 사용이 가능할까요? 물으셨는데요. 해외 출장을 가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산 사용은 가능하시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비가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데 출장을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체류 비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비용이 굉장히 크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것의 실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될 경우라면 예산 사용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많지 않은 케이스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성과 목표의 변화, 행정의 변화, 제도나 시스템 개선 이런 것도 가능하냐? 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종교색이 들어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네, 저희 대부분 기준에 정치 종교적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지원은 금하고 있어서요. 기관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여 오셨더라도 적어도 신청하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절차는 최종 합격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뭐 그렇게 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기 이제 풀꽃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좀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랑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 사업 어떤 체계에 조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요 사업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 선정되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바라는 바는 좀 저희와 함께 잘 이렇게 해주실 단체가 선정이 되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나 또 역량 있는 어떤 단체들이 지방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또는 서울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거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 단체가 저희랑 함께 하셔서 힘을 좀 얻으시고 그게 이제 환경 복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되게 많이 올려주셔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 예산 편성 기준표의 일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게 아마 출장비에 있는 일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출장을 가게 되면 이제 교통비나 식비 같은 것들이 소요가 되긴 하는데 현지에서 이동하는 비용이라든지 예상치 못하게 쓰여지는 비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 기준표에 일비라는 것들로 기재를 하고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출장이시면 일비가 한 2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포항에 있는 곳으로 출장을 간다라고 했을 때 교통비는 이제 여기서부터 포항까지의 그 기차비, 예, 기차 요금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일비는 보통 이제 포항에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기관으로 이동하는 비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일비로 사용하시면 되는 비용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수증 받거나 뭐 일일이 계산할 수 없어서 일비라는 것들 안에서 집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출장이 있으시다면 그게 하루짜리라면 일비 2만 원, 교통비는 실비 그다음에 뭐 식비는 2끼에서 3끼 정도가 소요될 테니 식비 기준도 아까 2만 5천 원 정도가 아마 있으실 텐데 그렇게 설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서 중 직원 현황은 실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게 이제 직원 현황이 실제로 기관이 이제 몇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사람 수가 이제 업무의 양과 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좀 확인하고자 요청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임금 없이 근무하는 자원활동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들은 이제 뭐 상근자 몇 명, 비상근자 혹은 자원활동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상근자는 뭐 임금을 받으시는 분은 한 4분, 그다음에 이제 비상근 자원활동가는 6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표시해 주시면 판단하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습관 나눔은 이제 조금 자랑을 하자면 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다만 지원을 해주고 빨리 성과를 내라 이렇게 끝나는 곳은 아닙니다. 아마 푸시 풀코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을 하려고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신생기관 단체들이 만약에 선발이 되신다면 뭐 행정이라든지 회계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 중에서도 뭐 홍보가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최대한 이제 같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재단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한다. 15개, 30개를 이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성과 내도록 푸시만 하는 곳은 아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딱딱한 이런 분위기 제가 싫어하는 이제 사업 설명회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서류 잘 준비하시고 면접 심사는 조금 그 전문적인 용어를 좀 빡셉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최종 선정되셔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랑 좀 반갑게 또 팀장님 그때 참석하실 거죠? 네, 좀 반갑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인사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아마 열심히들 하고 계실 텐데 저희랑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의 풀시 사업이 여러분한테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가셔서 푸시가 뭐야? 자꾸 푸시라고 하는데 한번 보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접 때 여러분들 보면 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없으시죠? 질문? 네,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좀 켜주시고
같이 사진 한번 찍고 나중에 최종 선발되셨을 때 이 사람이 저예요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스크도 한번 벗어주시고 네, 몇 장 찍을게요. 잠시만요. 아, 이렇게 찍으시면 네, 사진 네, 초록색 옷 입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이 많아서 몇 번 이렇게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손동작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인사할까요?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나중에 면접 오시면 여기 인사해 주세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